오늘은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경제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26일 아침입니다. 6일인데 지금 현재 그 한미와 북중 간의 안보 경제가 상당히 복잡한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은 경제 기술 쪽에서는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된 반면에 안보 동맹 쪽에서는 여전히 그 한미 간의 이견 차이를 드러낸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쪽에서도 여전히 그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또 한국 기업들의 약 28,000여 개가 중국에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 칼로 모자르듯이 중국과는 결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는 또 어려운 이런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칼럼들이 많이 실리고 전문가들의 대담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지대화와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입장 차이가 없다라고 정의용 미국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적으로 북한 비핵화,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주장했던 북한 비핵화는 안 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수용했던 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비핵지대화와 같은 개념이고 입장 차이가 없는 개념이고 그것은 바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정의용 외교장관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문정인이라든지 뭐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종북 인사들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계속 증강이 되고 있는 속에서 남북 경협이 곧 시작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실용문화회관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문정인 특보가 전 외교안보 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공동성명에 사실 공동성명에 지금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죠.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에 정신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뭐 혹은 지역 다자주의에 의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뒷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앞에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회담 정신 뭐 이런 것을 갖다 확대 해석해서 북한을 지금 지원해도 되고 또 한반도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북한의 비핵지대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상통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남북 문제부터 한미 간에 상당히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120조 원이 더 들어가는 판문점선은 우리가 북한에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 12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마디 들어간 걸 근거로 해서 계속 그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 임명을 또 반대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미의 청문회는 북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청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통과시키고 또 그 법을 위반해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의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 인권 특사를 임명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반대를 했다. 그런 가운데 대북 지원에 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방미를 한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말이죠. 또 게다가 중국 문제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 대만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반발을 해오자 외교부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이 영리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미국은 대만 해협,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동맹도 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그런 중국을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의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중국으로부터도 만만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갈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중요한 한미 합의를 왜 중국에 변명을 하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외교다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중국이 압박을 해도 당당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서 장갑 당당히 대응하는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호주의 경우, 최근에 호주는 중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행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만 해도 벌써 남북 간에 또 한중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마찰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가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해석이 다르고 대응이 또 다른 이런 전혀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틈만 나면 북한에 더 많이 지원해 줄 길이 없는가라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경우에는 주일 미국 대사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가 42년 만에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처음으로 도쿄에 있는 대만 공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미국의 스탠스가 입장이 어떤가를 벌써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업 덕에 미국에서 대접을 받았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이라는 투자를 미국에 했기 때문에 이만한 대접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정책만 썼어야 되겠느냐. 앞으로 기업 육성에도 남은 임기에 힘을 써야 된다. 관련 규제와 법과 법을 재정비해서 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는 걸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남은 임기 동안 기업 육성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칼럼도 실렸습니다. 이번에 기업들의 44조 원 투자안이었으면 사실 이번에 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44조 원이라는 기업들의 정말 엄청난 한국처럼 엄청난 반기업 입법과 규제와 친노동 정책, 높은 세금 속에서도
그 4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55만 명 백신 받은 거 외에 뭐 특별한 게 있겠느냐? 물론 백신의 삼성바이오의 위탁 생산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 레벨에서 삼성바이오의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위탁 생산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받은 것이라고는 사실 일본에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일본의 스가 총리처럼 무슨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55만 명분의 군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가져온 거 외에는 뭐 지금은 남북 문제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남북 문제나 또 한중 문제도 뭐 사실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냉정히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냉전 2.0, 냉전 1.0은 소련 문제였죠. 냉전 2.0. 소련은 이제 붕괴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대결이 끝난 것을 생각했는데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종주국처럼 부상을 하면서 계속 또 중국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팽창을 하려고 하는 주변국들의 1대1로라든지 이런 걸 팽창하려고 하는 이런 점에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경제 기술 동맹과 안보 동맹 두 개 축으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국이 주관하는 안보 동맹 코드에 직접 가입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경제 기술 동맹에 같이 동승을 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굉장히 그 미중 쟁패 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나마 경제 기술 동맹에 동승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서 계속 북한 대북 인구 특사를 임명을 반대한다든지 바이든이 얘기했던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미군 철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한 것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삼성바이오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그 위탁 그 CMO 위탁 제약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인천 자체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접종 관련해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죠. 한국의 백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이버 앱이나 카톡에서 자녀 백신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당일 접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백신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주사기가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도대체 대한민국은 뭘 이 방역상으로 준비하는지 이걸 국정감사라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전에는 또 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고 말이죠. 공공 마스크 뭐 해가지고 배급제로 하고 난리를 피면서 또 그런 가운데 또 뭐 공공 마스크를 또 독점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백신도 가까스로 또 공급받기로 했더니 주사기가 없다. 이 백신 방역상국은 뭘 좀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국정조사라도 해서 아니면 뭐 감사라도 해서 도대체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서 국정 담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국가를 그냥 전부 그냥 뭐 경제, 정치, 외교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조차도 지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조차도 지금 또 주사기가 없다 이런 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매일 4,000명이 넘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그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2달 뒤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뒤집혔습니다. 지금 올림픽 개최를 2달 앞두고 미국이 일본 여행을 금지 권고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일본 올림픽 참여가 불투명해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나라들이 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계올림픽만 도쿄대에서
동행대죠. 동행대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도쿄 하루 확진자가 3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2월에 열리는 북경 동계올림픽은 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 그런 또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당시에 우한 지역에서 연구진 중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굉장히 심한 환자가 나왔다는 조사가 지금 나오면서 바이러스 유출 정황 증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미국의 전염병 연구 소장으로부터 나오게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과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도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한국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또 감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와 금리, 집값 걱정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가계 부채가 이번 1분기에 1765조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154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리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1년 새 154조가 증가한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그중에 특히 이제 그 연끌 가계빚을 낸 2039의 연끌 가계부채도 크게 증가를 해서 그러나 지금 자산 거품 꺼진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손실 같은 그런 금리 오르면 경제 내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금리 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 주택 부문에서 재산세 분납 신청이 문정부 들어서 40배나 증가했다. 문정부 들어서 납세가 고통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장려한다더니 대출도 봉쇄하고 심지어 양도세를 지금 또 중과한다. 금년 5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런 정보를 누가 믿고 정책을 하겠느냐. 집을 사서 임대업을 장려돼야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전월세 파동이 줄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양도세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그 특례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누가 이런 정보를 믿고 임대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에 관해서 계속 당정에서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당정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빨리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소득도 없는데 5만 명이나 건보료 쇼크를 공시지가 올라서 건보료 쇼크가 이거 정당한 일이냐. 소득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인빈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0% 국민을 괴롭힐 생각 말고 90% 국민의 주거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정부의 목적이 그러니까 가진 자 10%에 대한 괴롭힐 생각을 하는 것인지 주택을 공급해서 90%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10% 국민을 괴롭힐 생각을 하지 말고 90% 국민 주거 개선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마지막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신고되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계속 규제 위주 정책만 해와서 대실패를 해서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를 여당의 부동산 대책위원장을 맡겼다, 특별위원장을 맡겼는데 여당 내 강경파들, 강성 친문 정책
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도대체가 김진표 위원장의 주장은 당의 정체성이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운동권 위주의 586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당에서 나오는 불협화, 여당의 그 운동권이 지배하고 있는 여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386, 80년대 사고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변한 지금의 시대를 재단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김진표 위원장이 멀미를 맞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도 공공임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 누가 평생 살려고 하면 살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소주성도 정면을 비판했다. 초기에 임금이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들 타격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을 초래하면서 소주성을 정면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즘 송영길 대표 변신에 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아주 대표적으로 종북론자였거든요. 본인이 가명으로 공장에 위장치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강경 좌파 발언을 계속 해왔고, 또 심지어는 좀 막 그냥 상계를 어긋난 뜻이 보이는 그런 좀 막말 같은 그런 발언도 계속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당대표가 된 뒤에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소주성을 정면 비판한다든지, 혹은 변창흠 전 장관이 했던 공공임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과연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변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가격이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어제 반등한 이후에 다소 횡보를 보이면서 37,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올라간다. 어제 반등한 다음에 횡보를 보면서 여전히 2,55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4,66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4천만 원까지 며칠 전에 폭락하고 5월 24일까지만 해도 4천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만, 지금 올라서 4,66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역시 한때 거의 20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올라서 316만 원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화폐, 지금 중국이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한다고 하자,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우려한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자 역시 그 디지털 화폐는 채굴이 문제이기 때문에 채굴연합의 지지세를 모은다 하는, 앞으로 아마 디지털 화폐와 민간 화폐가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도 채굴연합,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채굴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어제 그 채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가상화폐 최근의 폭락이 담보금융에 70조가 몰리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청산거래가 증가하면서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알트코인이 하루에 20개 정도 상장되어서 상장 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빨리 상장 제도가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뭐 어느 거래소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알트코인들 하루에 한 20개 정도 상장되는데, 뭐 스캔 코인도 그 안에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한탕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한국에 빨리 거래소를 정비하고 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은행들 보고 이제 의심 거래라든지 자금시장 방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아무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죠. 은행이 그 많은 능력과 이런 걸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은행들이 지금 계좌 개설, 거래소
실명계좌 개설에 주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이미 실험에 착수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것은 다분히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적어도 아시아 지역의 기축통화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디지털 위안화 권역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도 이걸 발행해야 되고, 여기에 또 대응해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하면서 지금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연말에 코스피가 3,400 정도 갈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액티브 ETF,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러나 최근에 한 9조 정도 내답하는 외국인이 상반기에 기환은 힘들다. 그런 또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계속 나오면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되면서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달러 권에 또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상당히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거의 행보 수준입니다. 0.24, 0.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제한하면서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세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미국에도 국가 부채가 GDP 대 100%를 임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낮출 수는 없는데, 그러면 법인세를 미국만 올리고 다른 나라 낮추면은 미국 기업들 해외로 나가서 미국 일자리가 없어질 그런 우려로 인해서 미국이 내놓은 이 해결책이 글로벌하게 법인세를 하한선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심지어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법인세가 12%,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한선을 15%를 하자, 종래 21%를 주장했는데 이게 너무 높다는 국가들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15%로 낮추어서 이것이 그 채택이 될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문제가 불거진 지가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지금 수사에 대한 내용도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NH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기업 탈원전을 주도해놓고 친기업 쇼만 하고 있다. 여권 주주들이 모여 쇼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가 친기업 쇼만 하지 말고 규제 족쇄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만으로 나를 경영 못한다. 반도체 규제 완화는 좀 아직 규제는 안 됐지만 약속은 이자도 했는데 바이오나 원격진료, 인공지능 같은 이런 국가 명이 달린 산업에 여전히 규제가 좀 많다. 그런데도 규제를 획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요. 최근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고 있다 하는 것은 실업자 통계를 빼고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비교하다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비중이 준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일자리는 재편된다면서 고용 유연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계속 최저임금을 1만 777원보다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민노총의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고 2년 연속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값싼 수소를 생산하려면 원전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 2기를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계속 탈원전도 하면서 탄소 중립도 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끔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풍력 코미디가 제주도는 과잉 설치해가지고 전력이 남아 들어오고 저장 장치도 없어서 올해 50여나 강제 중단을 했다.
송전망이 열악해서 육지로도 보내지 못하고 이런 코미디가 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또 133기나 추가 건설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로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노린 정부 정책에 편성해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신한 앞바다에서는 오히려 45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런 그 풍력, 날개를 약 1000여 개 정도 바다 위에다 건설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라 정책이 막 좌충우돌입니다. 공주보는 또 뭐 개방을 하고 나니까 물이 이제 농번기거든요. 지하수를 부어주는데 농민들 전기료가 종래 2만 원이면 됐던 거 20만 원에 든다고 붕동 터주겠다. 아니 농번기에 물을 쓰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데 그 보물을 전부 다 개방해 버렸다. 이 도대체가 이 정부는 정말 앞에 앞서 살펴본 원전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농민들의 분노가 좀 치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득 감소는 뭐 비단 북한뿐이 아니고 과거 공산주의를 했던 소련도 그렇고 또 계획개방 이전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죠. 북한의 소득은 1962년에 우리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한국은 90달러밖에 안 됐지만 북한이 당시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은 요즘 1,300~400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산주의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안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메시지.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검찰 문제가 관련해가지고 박범계, 김호수, 이성윤 등 맞춤형 검찰 개편이 정권 범죄를 원천 수사, 수사를 원천 봉쇄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장관이 허락 없이는 그런 6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편안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장관이 권력형 6대비를 지휘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일선 검사들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허락 없으면 권력비를 수사 못하는 나라가 됐느냐. 수사 승인제는 검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은 없다. 정권 불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권력은 없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공수처도 만들기 위해서 권력 비호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검찰마저도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범계 장관에 대한 지적이 오늘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김학이 불법 긴급 출금을 김호수가 승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라임을 보고를 받다가 물러난 이후에 라임 변호사로서 엄청난 수임을 해서 엄청난 수임료를 챙겼다. 로펌에서 22개 사건에 이름을 올렸는데 5건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다. 그래서 자문료만 월 2,900만 원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만 받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마을 공동체라고 그래서 뜨개질 파티하는 데까지 100만 원씩 지급해줬다.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서울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야권의 당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어제 비전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뭐 준비가 한창입니다만은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야권을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룰을 도입하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으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겠다 싶은 약체 인사를 지지하게 되면서 약체 인사가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임되어서 이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후보에게 비당원인 국민이 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 룰을 방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신인그룹은 사실은 당내 지지보다는 국민 지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해 보는데, 당대표 선출에 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지난번 총선 때도 총선 각 지역별 후보를 뽑는데 국민의 지지, 이런 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후보들이 선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당을 대표 선출하는데 왜 이런 역선택의 우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 비중을 그렇게 높이나 하는, 대개 보면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측에서는 이런 그 국민의 비중을 높이자, 심지어는 뭐 완전 100% 말은 좋은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100% 국민 경선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 반면에 당내 지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역선택 우리가 때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나오는 불협화음, 특히 대북 문제와 대중국 문제를 두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문재인 정부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친기업 쇼만 하지 말고 정말 규제를 개파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밀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